네, 오늘 발표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중국의 역사 왜곡, 역사 침략 배경을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만주 지역의 중국사화 과정, 그리고 중국 역사 귀속 이론의 전개가 어떻게 되는가, 고조선부터 이 발해까지 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발해사 전공자로서 이 고구려 발해, 특히 발해에 조금 더 치우쳐서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그 다음에 동북공정 정책 이론의 변화, 그 다음에 동북공정에 대한 평가, 그리고 우리의 반성과 과제 순서로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먼저 중국의 역사 왜곡, 이 왜곡에 대한 이 보통 명사로서 이 동북공정이다. 원래 동북공정은 2002년부터 5년간 실시되었던 프로젝트 이름입니다. 그렇지만은 오늘날 이 중국의 역사 왜곡, 우리는 역사 침탈이라고 표현합니다만은 그것에 대한 보통 명사로서 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동북공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 있어서의 동북공정은 그 보통 명사로서 쓰여진 동북공정이다 하는 것을 말씀 올리고, 이 처음에 있었던 배경은 1980년대부터 시작된 어떤 작업이 2000년 북한의 고구려 고분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으로 공식화되었습니다. 이미 그 전부터 80년대부터 해왔던 것이 공식화된 것뿐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동북공정 외에 기타의 병강공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중국은 20여 개 나라와 접경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서북공정, 이 신장 위구르 지역에 대한 서북공정이 있고, 이 몽골 지역에 대한 북방공정, 그 다음에 티베트 지역에 대한 서남공정, 그 다음에 베트남 지역에 대한 남방공정 등이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용은, 동북공정의 내용은 이 고대 중국의 강력이론 연구, 동북지방사 연구, 동북민족사 연구, 고조선 고구려 발해사 연구, 중조 관계사 연구, 중국 동북 변경과 러시아 극동 지역의 정치 경제 관계사 연구, 동북 변경의 사회 안정 전략 연구, 조선반도의 형세 변화와 그것이 중국 동북 변경 지역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역사 연구에 관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많은 성과물들이 이미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수민족사의 중국사라고 하는 큰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그 이론은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적인 군사적인 성격이 있는 5, 6, 7번은 대개 중로 국경 문제를 포함한 북한 정권의 향배에 따른 대응 방향 등에 관한 연구로 보는데, 이것은 비공개로 우리가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 2002년 이 공개된 어떤 그 진행된 연유는 이 북한이 고구려 고분군에 대해서 그 세계문화유산 단독으로 신청을 하자, 이것을 중국 지역에 있는 고구려 고분군에 대한 것도 같이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 보류 판정을 내리도록 중국 심사자가 방해를 나서 한 것으로 우리 한국에서도 그때 한참 언론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국민들이 이 분노를 샀던 적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성과로서는 이제 북한에서 이 2004년 북한과 중국이 동시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를 하게 됐습니다. 올해가 10주년이었고 고구려 발해학회에서 10주년 행사도 했었습니다. 다행히도 고구려라고 하는 영문 이름은 중국의 까구리가 아니라 고구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먼저 신청했기 때문에 그러는지 몰라도 중국에서 신청한 것도 고구려 킹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앞에 설명되어 있는 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주 지역이 어떻게 중국사화가 되었는가? 중국 동북공정으로 얘기하면, 통일적 다민족 국가 이론으로 얘기하면 고대로부터 중국사였고 중국령이었다, 영토였다, 역사 영토이자 정치적 영토였다라고 주장하지만은 이 중국사가 되고 중국령이 되는 것은 이 청대의 봉금 정책,
이후였다. 해금화가 되면서부터 하는 것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청조의 만주적 봉금 정책은 청이 그들의 발행지이자 세력 기반이었던 만주적의 1667년 이후부터 한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만주적의 한화를 갈아먹었던 정책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명대 한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는 것은 만주적이 어떻게 보면 중국사가 아니라는 것을 그대로 웅변하고 있는 거죠. 그 명의 중국과 달랐다 하는 사실을 봉금 정책 그 자체에서 알려주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932년 잘 아는 이른바 만주국이 설립되죠. 31년 만주 침략과 더불어서, 이래서 이 만주 침략과 더불어서 그 중국 지성들이 항일 운동을 많이 했고, 동북지방에 있는 지성들이 특히 반발을 많이 했고, 이래서 중국사로서의 인식이 그때 많이 증대되게 됩니다. 이 집대성 작품으로서는 발해국지장편 등 우리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김육불의 이 동북통사, 동북 이것은 중국의 동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국 동북통사라는 책도 나왔습니다. 우리는 만주지역 하지만은 중국은 만주지역, 만주라는 말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동북, 동북이라는 의미를 꼭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대한족주의에 입각한 역사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문화대혁명 이후 통일적 이 다민족 국가론으로 정책이 변화가 됩니다. 이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이라는 것은 중국은 한족과 55개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로서 최근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 고래로부터 지금까지 자연스럽게 형성된 실체라는 그러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통일된 다민족 국가론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대한족주의 하에서 중국이 취한 태도를 우리는 한번 유심히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앤라이 주울레 전 총리께서 했던 그 유인물이 나와가지고 주울레 총리 이 남중조 관계라고 하는 그 문건이 나옴으로써 알게 되었습니다. 고구려 발해사를 조선사로 인정했다. 특히 고구려는 물론이고 발해사도 조선사의 범주로 인정되어서 이 북한과 중국이 공동 발굴을 허락해서 몇 년 동안 공동 발굴을 했고 북한이 보고서를 먼저 냈던 적이 있습니다. 개혁개방 이후 통일적 다민족 국가는 이론에서 당나라의 지방정권과 대우됐고 이 책봉과 조공이라고 하는 그런 관계를 가장 그 종속성을 근거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80년대부터 집중적으로 발해사를 공략했습니다. 고구려는 삼국사기에 고구려 봉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구려가 왜 한국사냐라고 질문하면 잘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명확하게 삼국사기에 고구려 봉기가 있기 때문에 뭐 중국 학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발해사는 허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당 중심의 기록만이 전해지고 오기 때문에 이 말갈 왕조다 해가지고 이 발해를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지방정권론을 확립해서 조선사 개설에는 고구려는 들어갔지만은 발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구려사도 같은 논리로 적용하려고 했지만은 처음에는 일사양용, 이 집안의 평양 시절은 그 중국사고 평양 수도 시절 고구려는 이 조선사다 하는 그런 일사양용의 시각을 가졌다가 이른바 우리가 동북공정 이후로는 평양 수도 시대도 중국사다 하는 걸로 바뀌었다는 거죠. 아무튼 책봉과 조공을 근거로 하는 그러한 논리라는 것은 신라와 백제도 해당됩니다. 앞으로 신라와 백제도 그런 얘기를 할 줄도 모른다 하는 것을 우리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중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삼한 중심의 신라와 백제만을 한국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 귀속 이론을 전개했는데 기본 이념은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 이 중국사 이 모든 것은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가 중국사다 하는 논리, 그리고 한민족의 만주는 한민족의 고토가 한국사라고 하는 이 한국사의 어떤 한국인들의
역사인식에 대한 대응으로서 그렇게 주장을 했고, 기본이념 2번, 현재 중국 영토 내에서 강민족이 이뤄낸 역사의 활동은 모두 다 중국사다. 이른바 영토 지상주의 역사인식을 갖고 이 동북공정에 임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역사의 어떤 처음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고조선과 관련되는 몇 가지 이론은 하상주 단대 공정과 이 중화문명 탐험 공정, 그리고 뒤에 나온 요한문명 등에서 이 고조선 문명에 관한 이론들이 나오고, 이것을 한꺼번에 제가 말씀을 올린다면은 당군은 황제족의 후예다. 이 중화문명 탐험 공정에서 얘기하는 내용이죠. 이 토템, 곰 토템을 가지고 있는 황제족의 후예다. 이 요한문명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은 우리가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 요한문명은 이 황하문명보다 좀 빠릅니다. 중국인들도 놀래하고 이 4대 문명 발상지에서 황하문명보다도 더 빠른 이 요한문명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놀래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인들이 덜 놀라는 것 같아요. 이 어쨌든 요한문명권은 고조선 문명권으로 보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중심지 문제가 있는데 중심지가 어디였든 간에 고조선의 어떤 역사 영역, 문화 영역은 일단 그 요한문명원에서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고조선 문제는 앞에서도 많이 이 동북아 특위에서도 많이 얘기했던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여사 문제는 중국은 한민족과 아무 관계없는 중국 고대 소수민족 중 하나다 하는 그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구려사 문제로 7페이지 고구려사 문제를 하겠습니다. 중국은 중국 고대 민족이 세운 중국 고대의 지방정권이다. 고구려다. 고구려는. 그런데 우리는 삼국사기에 고구려 번개가 있다. 그래서 이 종족의 기원과 역사 개성 의식 모두 이 한국사의 이론이다. 그리고 이 코리아라고 하는 것이 고려에서 온 것이고 그게 곧 고구려다. 이와 같이 고구려를 계승한 여러 흔적들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이 한국이야말로 이 고구려의 후손이고, 우리가 고구려를 우리의 민족사로 볼 수 있는 거다. 민족사의 어떤 역사 귀속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현대인의 후손 의식도 이 기업 공동체의 문화 개성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데, 횡성고 씨들은 족보에는 이미 장수왕의 후손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의 하얼빈에 가서 그 고씨 분을 만나는데 한족입니다. 한족이지만은 항상 장수왕 집안에 가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했던 분을 만나서 그분이 한국에 와가지고 이 횡성고 씨하고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는데, 제가 횡성고 씨 족보를 복사해다 주고 해가지고 고구려 연구에서 그런 행사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뭐 고구려 고씨가 한국에 한 분도 없다는 그런 발표도 어떤 분이 하시던데, 이 횡성고 씨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표를 보면서 잠깐 얘기한다면은 어떤 정치적 예속설 부분은 이 중국에서는 35차례의 왕조 교체가 있었음에도 이 705년 삼국사기 기년으로 하면은 고구려는 305년입니다. 이 왕조가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중국에서 35번 왕조가 교체하는데도 어떻게 지방 정권이 한 번도 바뀌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연호도 사용했던 이 고구려에 있었다. 영토적 측면에서 이 고구려가 중국 땅에 세워졌다는 논리죠. 그러니까는 영토지상주의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당나라의 지방정권이었다. 뭐 저는 여기에서 역사는 과정인데, 과거에는 한국사였다가 이른바 그 만주 지방이 이 봉금 정책이 해금화되면서 비로소 중국화가 됐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지, 옛날로부터 중국사였다고 하는 것은 어떤 패권주의적인 제국주의적 발상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상인의 후예다. 또는 종족적으로 고위족이다. 우리가 예매기라고 표현할 고위족. 뭐 고자가 들어가니까는 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일주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고위족의 후손이라 해가지고 최근에 온유산성에 그들이 그 산양을 이렇게 좀 나왔는데, 이게 고위족의 후손을 증명한다 해가지고
자기들이 그 기념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 부여 고구려는 예맥의 후예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쟁도 고수 고당전은 국내전이었다. 뭐 우리 여수 여당 뭐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저는 나당전이라는 것도 저는 신당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왕조에 있어서 앞에 글자를 쓰는 것이 우리적이고 이게 맞는 것이다. 우리 전에 일선동조 이런 표현이 있을 때 일본과 조선할 때는 일본에서 조선을 비하해가지고 뒷글자를 썼습니다. 뭐 이런 것과 같이 고수, 고당, 신당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수, 고당전을 국내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국제전이었던 것이 엄연함에도 불구하고 유민들이 모두가 다 중국 사람이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의 한족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은 옛날에 조선족이었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다 한족이 되었고 지금 어떤 이 한족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종족적 번식을 해야 국민들이 번식이 된 것이 많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른바 삼국통일 이후에 신라성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백제 고구려 사람들이 그 신라화 되어서 나타난 것이지 본래부터 신라 사람들이 꼭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고구려 후손들이 발해 요금 청으로 계승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발해사의 문제입니다. 이 발해사의 문제를 제가 특히 뭐 전공이기도 해서도 그렇지만은 지금 중국의 많은 그 유적지 표지석들은 고구려 지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고구려가 아니고 발해 또는 요금, 되게 고구려 시대에 써졌던 것들은 이 발해 시기에도 많이 이용됐지 않겠습니까? 또 요나라 금나라 때도 많이 이용됐죠. 근데 고구려는 가급적 쓰지 않고 고구려를 써가지고 이 한국과 자꾸 마찰해갖고 한국에서 자꾸 항의하니까 이것은 우리가 구두 합의 내용이 있고 했기 때문에 이 고구려에 대한 이 항의는 좀 받아줄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 발해라든지 요금을 얘기해 놓으면 별로 관계가 없을 것 같아서 그런지 이 발해를 많이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온효선생이라든지 다른 지역도 많이 그렇죠. 그래서 이 고구려와 관련이 없이 말갈왕조다. 이 말갈에 대한 각국의 동향을 간단하게 소개하면은 중국은 지배층이나 피지배계층은 고구려와 다른 말갈 왕조로서 당나라의 지방 정권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러시아는 이 똑같은 지배층이나 피지배계층 말갈 왕조지만은 당나라의 지방 정권이 아닌 이 독자적 이 독립국이었던 발해였다. 일본은 지배층은 고구려 유민, 피지배계층은 말갈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어떤 교과서적 견해가 일본에서 왔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피지배계층의 말갈이라는 것이 문제다. 다수의 말갈이 고구려와 달랐다면 발해는 말갈 왕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발해를 하면서 가장 많이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이 이 말갈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발해의 자주성, 이 지방정권설을 비판한다면은 그 당시 당 중심의 국제 질서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책봉은 어떠한 정치적 구속력도 없는 왕조에 대한 외교적 승인 행위였고 조공은 정치적 의미보다도 관용무역으로서의 경제적 의미가 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 책봉 외교는 우리나라 대통령 취임식에 미국 대사가 오지 않으면은 안 되는 그러한 논리였던 것이죠. 과거 필리핀에서 이 마르코스와 아퀴노 대통령 취임식에 미국 대사가 아무도 안 가가지고 마르코스 대통령은 선거에서도 승리했지만은 결국은 아퀴노가 대통령이 됐던 것과 마찬가지의 책봉 논리라는 것입니다. 시효 연호를 통해서 본 자주성입니다. 이 발해는 뭐 이른바 통일신라보다도 연호를 처음부터 끝까지 썼습니다. 지금 2014년 이런 것이 연호입니다. 그리고 왕이 죽으면 쓰는 이름, 문왕, 무왕 이런 것이 시호입니다. 이것을 신당서는 이 발해 멋대로 사사로이 사용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발해가 자주적이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고시고구려에서 대시 발해 황제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황제국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밑에 있는 것처럼 황상, 황후를 자칭했습니다. 이것은 발해에서 나온 여러 어떤 유인물
묘지명들에서 보면은 황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은 이 문왕의 그 효의 황후와 구대 관왕의 수목 황후, 영두산 고분굴에서 발견된 이 묘지명을 지금 한 8년 동안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 8년 동안 공개 안 하는 부분이 거기에 이 말갈자가 들어가 있었으면 얼른 공개를 했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 고구려자가 들어가 있는지, 아무튼 8년 동안 공개 안 하는 것은 이 보고서가 나오면은 하겠다 하는 것으로 저도 그런 것을 뭐 진심으로 알아듣겠습니다만은 이 또 다른 그 의혹을 사게 하는 부분이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 발해 유적의 부분은 이른바 우리 독립운동기 일본의 만주 침략 시기에 많이 발굴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행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중국에서 발굴한 것은 우리가 전혀 공개가 안 되고 보고서나 보고 알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발해는 당과의 관계에서는 왕을 칭하고 안으로는 황제를 칭했던 내제 외왕의 외교 전략을 취하고 있었을 개연성이 크다 하고 생각합니다. 당을 공격할 정도로 등주 공격, 마도상 공격, 군사적으로 발해가 당을 공격할 정도로 자주적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이 당나라 지방정권인가 하는 얘기죠. 경제 문화적인 면에서는 당을 필요로 했지만은 정치 경제적인 면에서는 독자성을 유지했다. 이 발해사 연구의 한계에는 신라 통일의 의의와 남북국의 형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삼국민의 당나라 축출 정쟁이다. 그래서 한국사 최초의 민족 공동체 형성운동이 이때 이루어진 게 아닌가.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하나다, 우리가 같은 민족,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의식이 신라 삼국 통일로부터 이루어졌고, 소신라, 통일신라, 대신라로 얘기할 수 있고, 발해가 건국하면서부터는,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가 건국하면서부터는 통일신라라고 쓰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객관적 발해사를 위해서는 이 신라, 중국, 일본 이런 기록들, 특히 중국과 일본 시각에서 쓰여진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중국 중심의 역사관과 왕조 중심의 역사관을 극복하면서 파악해야만 되지 않느냐. 그리고 기록의 부재, 어떤 신라 중심의 기록, 중국 중심의 역사관을 우리가 일정하게 극복할 때만이 올바로 볼 수 있다. 이 발해는 영역적으로 봤을 때 고구려의 1.5배에서 3배, 신라보다도 4배에서 8배, 우리 민족사 최대 영역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민족사 최대 영역은 고구려가 아니라 발해했던 것이죠. 종족적으로는 지배층은 고구려이면 피지배계층은 말갈, 아까도 표현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표현하면은 고구려와 다른 말갈이 이 발해 왕조의 어떤 그 종족적 기원이라고 하면은 고구려 시대에는 그러면 지배층은 고구려고 피지배계층은 뭐였는가? 똑같은 지역에 세워졌던 왕조였는데 주민들도 똑같았는데 고구려 시대에는 피지배계층이 말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 다민족이라고 하지만은 대개 고구려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어떻게 30년 후에 된 발해가 피지배계층, 고구려와 다른 피지배계층을 말갈들이 종족 번식을 해가지고 다수의 주민이 됐겠는가 하는 데 의문을 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종족 계통에 있어서 이 고구려라는 얘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계류군왕, 또 발해가 부여의 풍속을 이어받았다든지 발해 왕을 고구려 국왕이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구려와 다른 이 말갈로 보는 것은 중국에서는 숙신, 음느, 물길, 말갈, 여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여진도 발해 유민들의 입장에서 보아야 되고 숙신도 고조선 우리 민족에 대해서 우리 민족의 사람들을 이른바 중국 쪽에서 최초로 부른 호칭은 숙신이었다고 보고 이 숙신이 조선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지배층은 고구려이면 피지배층은 말갈이라는 이런 이원적 주민 구성론도 문제다. 말갈이라고 하는 것은 피지배 주민에 대한 범칭, 비칭. 제가 부산에서 왔으면 부산 말갈입니다. 전에는 수도 사람들만 국인으로 여겼던 겁니다. 신라 사람 하면은 경주 사람만, 부여 공주만 해서 백제 사람, 평양 사람만 고구려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요즘에도 뭐 대한민국 사람 하면은 마치 신라 이 서울민국처럼 여기는 것과 같은 이민족으로 표현하는 그런 데서 말갈이 나온 거고
안희정 사람들 전부 말갈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갈이란 당송인들이 그들의 동북방 주민들을 범칭, 비칭했던 타칭의 종종명이었다. 말갈은 대체로 흑수말갈이고 말갈로 불리는 고구려 말갈은 발해인이 되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지역명이 중요하지 말갈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제가 이러한 것은 우리 삼국사기 김부식 선생이 잘 표현해 줬다고 봅니다. 이 김부식 중국사에서는 6세기 이후에 말갈이 나오는데 삼국사기는 원조왕, 동명성왕, 기원전에도 말갈이 나오고 있어요. 김부식 등이 삼국사기를 편집할 때는 이미 한강유역이라든지 이 백제와 신라 변방에 있는 사람까지도 말갈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갈은 이 변두리 사람에 대한 통칭이고 비칭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조영 하면은 송말갈이라고 하는데 송화강 지방 출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 어떤 요즘에 있는 태씨들, 영순태씨, 혁기태씨, 이분들이 백주태씨로 합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조영의 후손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대씨도 있습니다. 우리 세계에서 유일하게 고구려 고씨라고 할까요? 횡성고씨. 그리고 발해의 후손을 자처하는 시족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이 만주 지역 중국 사람들이 고구려 발해 후손을 자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고구려 발해 후손을 자처할 수 있고, 언어적으로도 이 풍속이 같았다고 그럽니다. 풍속이 같았다고. 문화계통에 있어서도 이 보성, 문화적 보성이 가장 강한 것은 이 고분입니다. 고분과 주거지입니다. 그러니까는 고분에 있어서 어떤 무덤을 썼는가, 그리고 이 주거 문화에서 우리 온돌 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죠. 신라인들은 온돌을 많이 사용 안 했습니다. 그런데 고구려인들과 이 발해 사람들은 온돌을 많이 사용했고, 그 온돌이 오늘날 이 세계에서 아파트에 온돌이 일반화된 나라는 한국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구려 발해의 그러한 이 주거 문화를 계승한 문화민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걸 제가 최근에 터키를 한번 갔다 왔는데, 터키에 이 부뚜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부뚜막. 터키 말로 부뚜막이에요. 이 발해 유민들이 가서 살았어요. 터키가 1132년에 그쪽으로, 하여튼 12세기에 간 것 같은데. 그리고 몇 자리, 우리 몇 자리라고 그래요. 우리하고 똑같은 말을 쓰고 있어요. 어떤 이 발해 유민들의 향방은 몽골이라든지 터키라든지, 언어적으로도 어순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온돌과 이 몇 자리 문화, 그러니까 고분 문화에 있어서는 근데 말갈인들은 토강미를 썼고, 이 발해인들, 고구려인들은 이 석실, 석곽, 돌 무덤을 썼다. 이렇게 구별하려고 합니다. 고고학계에서. 근데 저는 이 토강묘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목간 토강, 보통 쓰는 무덤 형태가 다 토강묘입니다. 땅에다 묻는 겁니다. 이것은 인류 보편의 매장 문화고, 이 어떤 돈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어떤 매장 형태지, 이것이 말갈인들의 전형적 묘제는 아니다. 어떻게 고구려인들과 다른, 종족적으로 다른 이 말갈인만의 전형적 묘제냐. 그러면 우리들이 지금 말갈 후손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매장 문화의 말갈인들의 전형적 묘제를 토강묘로 삼고 있는 것은, 그것은 전형, 어떻게 보면은 지배층 중심의 이 문화, 이 석실, 석곽, 어떤 고분 문화, 이 어떤 왕관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이 왕조 중심의 문화에서 나온 어떤 발상이지 않는가. 그리고 엊그제 문화재 청장님도 옹기 관계를 말씀을 하시던데 보니까 우리 그것은 이 항아리 문화의 후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말갈관, 손으로 빚은 말갈관이라고 그래요. 그런가 돌림판을 쓴 것은 윤재, 돌림판을 쓰고 온도를 높여서 구운 어떤 발해 삼채 이런 것은 고구려 발해 거고, 손으로 만든 것은 말갈관이다. 이것은 문화적 차이에서 나온 것이지 종족적 차이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남북국 시대의 이 형성 부분은 신라와 발해는 서로 교섭을 했습니다. 오히려 신라와 발해가 싸움을 덜한 것이 이 발해가 한국사에 좀 적극적으로 편입되지 않은 원인이 됐지 않느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삼국이 한강유역을 중심으로 열심히 통일을 위해서 열심히 싸웠던 것이 삼국사기에 한민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결과론적으로 얘기해서 전쟁도 적극 교섭의 일환이었던 것입니다. 신라와 발해는 그런 적극적인 어떤 교섭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이 결론 부분을 조금 동북공정 정책의 이론의 변화는 처음에는 동북사회에서 중국사회에서 중국사의 어떤 이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급적 우리나라는 고구려 문화를 지우기를 일삼고 있다 하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북공정의 평가는 패권주의이고 제국주의적이다. 13쪽입니다. 그래서 주로 앞에 얘기들은 많이 했던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동북사는 옛날에는 한국사였고 지금은 중국사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리고 우리의 반성과 과제는 국수주의적이고 영토주권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올바른 민족주의적 역사관과 역사 주권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 포스트 모더니즘도 우리는 많이 위험하다고 본다. 국사 해체론도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보편주의고 평화적 한국사를 고수해야 될 역사적 타당성을 우리는 확보해야 된다. 살수대첩, 기지대첩, 행주대첩 우리는 모두가 다 방어에 승리한 전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선문의 역사를 없습니다. 공격에서 승리한 것은 없었습니다. 우리들의 민족주의를 국수주의로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요구 원청사를 한국사적 연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오히려 만년사관을 우리 입장에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남북 학술협력 공동 대응도 필요하다. 그런가 하면은 이 조직의 증대와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가 동북아 역사자단 같은 데서 여러 개 팀들이 10개 팀인데 한 개 팀에서 그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사회과학원 변광사지 연구중심과 동북 삼성 각 지역에서 또 사회과학원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인력들이 있고 변광학 학위까지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재 양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이 역사 안보기관 종사자들의 자세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평화기관이라든지 연구기관으로서가 아니라 역사 안보기관으로서 자세를 확립해야 된다. 그런가 하면 관련 학회 지원들도 더 강화해야 되고 후속 세대 양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고구려 발해해가지고 취지가 안 됩니다. 신라 가야 백제해야 취직이 잘 됩니다. 우리는 연구 기피를 하고 있죠. 이런 측면에서 후속 세대 양성에도 깊이 많이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민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고 여기서 한 가지 빠진 것은 우리가 세금으로 만든 여러 가지 저작물들을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홍보를 해야 됩니다. 영어로, 중국어로 해가지고 홈페이지로 동북아 재단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해서 좀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만은 국편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동북공정에 잘 대응하고 이 동북공정은 우리 한민족의 미래와 직결된다. 주로 동북아 특위에서 일본 문제를 많이 다루신 걸로 보는데 일본보다도 저는 중국 문제가 더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